하나 틀리셨더라고. 자, 우리 8번 보시면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끝났는데 8번 보시면 이게 이제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칠 때 그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자, 우리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이때 어떤 행위제한을 적용할 것이냐. 대지가 걸쳐 있을 때 대지가 걸쳐 있다. A 지역, B 지역일 때 이렇게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원칙은 다른 얘기가 없으면 각각의 규정이 각각의 곳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걸쳐 있을 때는 도로변에 띠으로 걸쳐 있는 상업지일 때는 6분의 10 이하인 부분이 걸쳐 있을 때는 둘로 나눠서 건필과 용적률이냐, 건필과 용적률이 아닌 기타 건축 제한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서요. 건필과 용적률이라면 전체 대지에 대해서 원래 각각이지만 전체에 대해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가중평균값을. 그래서 가중평균값이라는 것은 각 나눠진 그 부분의 크기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면 이제 각각 적용하는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이 돼요.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기타 건축 제한은, 즉 건필과 용적률이 아닌 기타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지역의 행위제한을, 넓은 지역의 행위제한을 전체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라면 둘 중에서 A 지역이 넓으니까 A 지역의 행위제한을 전체 다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죠. 물론 이런 부분이 있어도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에 나눠져 있다. 큰 부분이 녹지, 그렇지 않은 곳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각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는 녹지 따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로 지금 나온 일단 다 설명드리고 이번엔 건축물이 걸쳐 있다. 건축물이 어느 한 곳에만 있다라면 당연히 그곳의 행위제한에 따라가죠. 걸쳐 있다. 둘 이상 걸쳐 있다라면은 일단은 면적에 상관없이 원래 역시 각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만 건축물이 걸쳐 있다 그러면은 두 군데서 예외를 인정하죠. 고도죽에 걸쳐 있느냐, 방화지구에 걸쳐 있느냐. 이때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여기만 고도지구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 요만큼 걸쳐 있다고 해서 여기만 높이 통제하고 여기를 안 한다면 똑같은 것처럼 높이가 들쑥날쑥이 된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여기만 방화지구에 대한 통제를 하고 여기를 안 하게 되면 이쪽에서 불이 붙어서 옮겨오면 소용없다. 그래서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도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지는 적용 안 되는 게 땅은 불에 안 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때도 만약에 방화지구가 그렇지 않은 곳에 경계에 방화벽, 화재를 막는 방화벽이 설치해 있다면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까지. 이게 이제 그 예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예요. 갑이 소형, 자, 이런 거 계산 문제 나왔을 때는 그냥 실수 안 하게 간단하게 적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갑이 소액은 1000제곱미터 대지는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이 대지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700, 자연녹지에 300.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1000 중에서 700제곱미터가 돼 있고요. 자연녹지에 300. 300제곱미터 걸쳐 있다. 갑이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700일 때 여기에 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700이에요. 최대 연면적이 1700제곱미터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녹지 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얼마냐. 여기 자연녹지의 최대 용적률이 얼마냐 이것이 묻는 것이고 괄호 속에 얘기해서는 일종 일반의 용적률은 200%다. 일종 일반의 용적률은 요거는 200%라고 가정이 돼 있어요. 그럼 요것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건필검률의 가중평균값을 정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녹지가 끼어 있어도 원래 각각이고 이게 각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도 각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쓴다는 얘기는 계산 문제에서 바로 쓰는 게 요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축 면적 구하려면 대지에다가 건폐를 곱해야 건축 면적이 나오고 연면적을 구하려면 대지에다가 용적률을 곱해야 나오는 건데 이 계산 문제 할 때는 결국 국회법에서는 303의 이해한 부분이 있다 없다 따질 필요도 없고 녹지가 끼어있다 안 끼어있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어느 경우나 다 똑같아. 지금 여기서는 건축 연면적을 구하려면 이쪽에 연면적 구하고 이쪽에 연면적 구해서 더해주면 끝입니다. 건폐율은 이쪽에 건축 면적 이쪽에 건축 면적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에요. 어느 경우나 똑같다 그랬잖아. 국계법에서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게 이건데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보통 연면적 구하라는 그대로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연면적을 주어놓고 요걸 묻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연면적 1700이 됐다는 얘기는 전체 연면적이 1700이 됐다는 얘기는 이쪽의 연면적과 이쪽의 연면적을 구해서 더해준 모습이 되죠? 그럼 이쪽의 연면적은 얼마예요? 이쪽의 연면적은 700 곱하기 2 이런 걸 직접 이렇게 써놔야 헷갈림이 없단 말이에요. 700 곱하기 2 1400이 됩니다. 여기가 1400이 됐다는 얘기는 이쪽의 연면적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1700 빼기 1400 3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모르는 게 x라면은 지금 여기 연면적은 여기 대지면적 곱하기 x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곱해줄 때 30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300x는 300, x는 1, 1이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거지. 1이 100%잖아. 그럼 답이 1번이 되는.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그냥 우리 배웠던 자연 녹지적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해가지고 푼 사람도 있더라고. 자연 녹지면 원래 최대한도가 얼마예요? 100이잖아, 100. 보생농자 80. 녹지랑 계획관리는 100인데 녹지에서 보존 녹지는 80이고 생산 자연 녹지는 100이죠? 그렇게 해서 푸신 분도 있더라니까. 황당해서. 그거는 거기서 기본적인 50에서부터 그 100까지 얘기지. 그 중에서 이게 완화되면 더 완화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완화 규정에 따라. 하여튼, 내가 그래서 참 용하시네요. 그렇게 풀어볼 줄이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풀어야 돼, 이렇게.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여튼. 그리고 혼자 그렇게 풀어놓고 그냥 아주 여유만만하게 그냥 싹 웃고 있더라고요. 혼자 뿌듯하셔가지고. 국회법상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행위 제한 적용 기준이 다 틀린 거. 이건 말로 하는 겁니다. 얘가. 계산 문제는 아까처럼 푸시면 되고 그 대지의 규모가 330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전체 대지에 대해서 가중 평균값을 제공한다. 이걸 단순 평균값이라면 틀리겠죠. 이번에 하나의 대지예요.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 규정을 적용하면 이 원칙이다. 각각 규정 적용합니다. 원칙이라는 말을 쓴 것은 녹지 지역이 역시 330 이하 작은 부분이라면 아까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큰 부분이 녹지 지역일 때 녹지가 그렇지 않으시 각각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3번에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기에 걸쳐 있다. 건축물이 걸쳐 있을 때 대지가 아니고 이건 건축물 얘기죠. 고도주기에 걸쳐 있다면 그 건축물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주간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외 규정입니다. 또 하나의 예외 규정.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이 대지에 대한 규정을 한다고 그럼 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대지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대지를 빼야 됩니다. 사실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은 건축물 통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위 사의 경우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밖에 부분 바깥에는 방화지구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이 건축물에 대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라도 지금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똑같이 씁니다. 대지가 녹지지역에 끼었을 때 각각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것은
국계법에서 얘기하는 거. 국계법에서. 나중에 건축법에서도 건축법에 관련된 규정 적용할 때 비슷한 규정이 있죠? 건축법에서도. 건축법에서는 차이점이 요거 332 할 때 요렇게 하는 거. 안 써요. 건축법에서는. 과반, 반이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반이 넘는 부분에 대한 행위제한을 전체에 적용한다라고. 그건 건축법 특징이지. 거기서도 녹지가 있으면 각각 이런 거 똑같고 여기도 이런 규정 똑같고 해요. 나중에 건축법에서 그래서 이런 차이점도 나중에 비교해서는 다 합니다. 같이 갖다 놓고 국계법에서 물을 때랑 건축에서 물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10번 해보세요. 공동구. 자, 이제 지역지구 구역이 끝났다면 기반설 파트 아닙니까? 기반설 파트에서 보통의 그 도중계시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공동구는 특수해서 광해수도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그 사업 미시행시 보조치와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순서로 나오는 파트가 도중계획 기반설 파트입니다. 자, 공동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공동구는 왜 특수하냐? 공동구는 왜 특수하길래 보통 도중계획시설과 달리 따로 정하느냐? 다른 도중계획시설은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누구나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씁니다. 그런데 공동구는 일반인이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하에 도로 밑에 지하에 공동구를 만들어 놓고 시상의 미관을 해치는 것들 전기선, 전화선, 인터넷선 이런 거 하수도 이런 거 안에다 싹 집어넣게 되면 지상은 깨끗해지는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구가 공동구인데 예를 들어 공동으로 쓰는 사람이 보통 기반설과 달리 이거는 쓰는 사람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점용 예정자가 나중에 점용을 합니다. 점용 예정자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기세를 집어넣는다 하면 누가 쓰는 거예요? 한전이 쓴단 말이에요. 가스 시설을 집어넣는다 하면 가스 안전공사가 쓸 것이고 인터넷선 이런 거 집어넣는다는 통신회사가 쓸 거지 여러분들 개인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점용 예정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따로 별도로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시행자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도로 건설을 완료했다면 도로 건설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 도로 쓰고 싶으면 누구나 쓰면 돼.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행자가 완료를 했다면 쓸 사람에게 이제 내가 공사 끝냈으니까 당신은 언제까지 여기다가 이제 점용하는 공사를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점용 공사기간 때문에 점용하는 공사를 하게 돼 있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원래 공동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건 시행자가 혼자 내서는 안 되죠. 쓸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특수한 사람이 써야 되니까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설치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설치 비용만 시행자가 혼자 낼 것을 공동 부담하지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죠. 설치 비용 내고 나서 나머지 관리 비용 사용료 이런 거는 다 이 사람이 낸다고. 이 사람이 낸다고 다.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랑 관련해서 이제 공동구 관련해서는 원래 공동도 기반설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설치 안 해도 되는 건데 일정한 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사업 등으로서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도 특수하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 규모 얼마 이상? 200만. 공포에서 나오는 게 제일 큰 게 330만인데 200만 제곱미터를 갖고 크다 얘기해서 설치 의무화 관련해서 200만 나오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공동구 그리고 공동구 안전유지 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한다. 그것도 좀 특이하고요. 가장 기본으로 여기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 웬만한 거 지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집어넣어야 됩니다. 웬만한 건 다 수용돼야 되는데 꼭 수용하지 않고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수용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구별해줘야 돼요. 위험해서 꼭 설치하는 거 아니고 신중하게 뭐예요? 가스관과 하수도관이죠. 가스 터질까 봐 하수도 오염 문제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임의적 수용이다. 그러면 거의 지금 핵심은 다 했죠 벌써? 이렇게 잠깐 얘기로 자 봅시다. 10번의 공동구에 대한 기술 좀 옳은 거. 자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시행자 공사를 다 끝냈어요. 그럼 지체 없이 점용하는 공사기한 등을 특광시장 후석에 통지하라. 특광시장에 알려라.
어떻게? 특강시 점용 예정자에게 알려라 그래야 되지. 점용 예정자에게 알려줘야 그 사람이 점용 공사에 또는 이제 점용 공사를 해야 되겠죠. 특강시 장소에게 왜 알려주는데 뭐 특강시 장소가 어떻게 뭐 하라고? 점용 예정자에게 알려줘야 되죠. 자, 이번에 정비계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시행자는 공동으로 설치해야 된다. 200만 초과 시. 3번에 공도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려면 누구나 공도 관리자가 누구나가 아니죠? 설치 비용을 안 낸 자가 쓸 때만이에요. 우리 원래 설치 비용은 시행자와 예정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했는데 설치 비용 낸 사람이 쓸 때는 당연히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설치 비용 안 낸 사람이 쓸 때는 써도 되는지 허가받아라. 설치 비용 미납자 누구나가 틀렸습니다. 4번에 공동호 관리에서 되는 비용, 관리 비용이죠. 관리 비용도 공동호 관리자인 특광시장소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자는 특광시장소 맞아요. 우리 기반시설과 관련된 건 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 특광시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라면 특광시장소로 등장하는데 관리자는 특광시장소이지만 관리자가 낼 것 같은데 비용 안 냅니다. 점용 예정자, 이제 점용자, 사용자 이렇게 보셔도 되죠. 쓰는 사람이니까 점용이나 사용하는 자가 냅니다. 관리 비용이나 사용료 다 그래요. 5번에 공도가 설치된 경우는 가스건과 하수건 이 두 가지 공동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서는 다 수용해야 되거든요. 이거 구별하시는. 공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냈지만 공동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 거 두 가지가 다. 작년 문제도 이것만 맞췄고 그냥 맞췄고 그 전부터 훈련시키는 건데 11번에 자 이제 11번부터 나오는 게 어이구 요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언제 어디까지냐 이게 거의 대부분이네 그죠? 18번까지가 그만큼 여기서 많이 나왔던 도중계 시설 부지에서의 사업시행 미시행 시 보조주잖아요. 지겹게 우리가 했던 거 또 한 번 해봅시다. 이거 지겹게 했던 거. 자, 여기를 봐주시고. 우리 써보셨어? 여기랑? 저는 아까 계속 나오다가 여기 없어갖고서 오늘 빠졌나 그랬더니 그 옆에가 있네. 저분이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성실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그죠? 한 번도 빠진 적 없지? 있어요? 있었어? 항상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항상 나왔었죠? 빠진 적 없지? 이거 믿음이 안 가요. 이번에 빠졌는데 제 옆에 있네. 왜냐면은 이 젊으신 분들이 좀 약간 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예를 들어 30대, 40대가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30대, 40대면은 그것도 3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만 해도 약간 꾀가 나 있고 30대 중반부터 이렇게 40대, 50대 초반까지 이런 분들은 자기 본인 의지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20대가 참 특히 10대는 더해요. 10대도 있어. 지금 여기 없지. 고등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도 있어요. 저녁반에 와서 듣지. 그건 이제 본인의 뜻이라고 보다 이제 부모님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부모님이 다 해보니까 웬만한 취직하는 것보다 이제 차라리 내 거 물려받아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식은 대학 가겠다는데 이거 하라. 그래서 이제 오는. 일단 여기 와서 있으면 일단 이렇게 그 학교에서 하는 습관대로 이렇게 막 누워버립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냥 뭐 학교에서는 누워도 뭐라 안 그러지만 여기는 뭐라 그러죠? 학교랑 달라. 우리는 오히려 학원인데 더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몇 번 해보고 이게 아닌데 하다가 정신 차리고 있다가 이제 자꾸 살짝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론 부모님은 빠지는 거 모르겠지. 오면 잠잘 수도 없지.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이때 초반.
그런데 20대 초반 이러신 분들이 20대나 30대 초반의 분들이 열심히 한다면 진짜 무서워요. 체력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잖아. 이해력은 좀 딸릴지 몰라, 인생을 덜 살아봐서.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체력이죠?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근데 기억력이랑 체력이랑 비례하는 거예요. 체력이 좋으면은 기억력도 같이 가. 이게 자꾸 힘들어서 자꾸 그러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좋기 때문에 열심히만 한다면 똑같은 조건에서는 쑥쑥 올라가죠. 그런데 열심히 안 해. 그래서 신은 공평한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타고난 게 있는데 그걸 덜 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조금 이제 그런 게 약하신 분들은 내가 약한 것만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젊은 분인데 열심히 나와서 그랬는데 오늘 빠졌나 했더니만 계속 나온 줄 알았는데 한 번 빠졌단 말이에요? 한 번? 한두 번씩이나 돼? 뭐 제가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라서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세요. 자, 우리 도중계획 시설 부지가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도중계획 시설 사업을 할 부지라고 이제 약칭을 했을 때 장차 도중계획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맨날 했던 얘기잖아. 여기에 대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개발행위를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특광시장으로서는 이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 직접 방해가 되는 두 가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못 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지로만 결정이 돼도 원칙적으로 허가 금지로 묶인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도중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함부로 건축한다든지 건축물이 아니지만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게 되면 사업할 때 이거를 또 다 철거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 사업에 방해가 되는 걸로 보는 거야. 개발행위 중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허가 내주면 안 된다. 법에서 허가 금지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장차 사업 시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 시행이 안 된다. 그럼 미시행 시 주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내용은 영향가가 없어도 시험에는 잘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보호 조치로 맨날 했던 것이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짧게는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 조치, 10년 내 안 될 때 보호 조치와 20년이 될 때까지 안 될 때 보호 조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면 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요. 평상시 훈련을 통해서. 우리 2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허가 금지로 묶였던 것 중에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약하지만 있다는 점에서 보호 조치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2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돼 있는 것 중에서도 언제 할지 모를 때, 막연할 때. 장차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좀 이따 나오는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데 도중계획 시설 사업할 때는 단계별 지평에부터 수립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나누는. 그런데 지금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아직도 단계별 지평의 수립이 안 돼 있다. 아니면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3년 내 곧 시행할 것이니까 보호조치 발동할 필요가 없어요. 곧 사업 시행이 되는데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때, 2단계에 포함되어 있을 때, 아예 없거나 2단계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럼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예외로 허가받을 수 있는 건 있는데 잠깐 쓰는 가설 그리고 도중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공작물 설치. 일반 건축물 중에서는 일반 건축물의 개축, 재축만 허용된다라는 거. 일반 건축물은 개축, 재축만이고 여기에 필요한 형질 변경 포함해서 이 개축, 재축이지 신축이라든지 증축 기존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안 돼요. 개축, 재축은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것이라 기존에 있던 건물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이 정도는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축, 증축은 안 된다라는 거. 이건 가설일 뿐이고, 그죠? 이렇게 약해. 여기다가 이 가설건축 공작물 허가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철거를 시켜야지만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뭐 철거동 원사에 뭘 할 수 있는 게 보통이지만 여기는 특별하게도 철거를 꼭 해야만 된다. 그래야 좀 공사할 수 있으니까.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만 되는데 이때 철거할 때는 요거 설치해서 이익본 소유자 부담으로 사업 시행되기 3월 전까지 철거할 것을 이제 명해야만 됩니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이제 대표적인 게 매수 청구. 이게 매수 청구가 제일 중요한 제도고 매수 청구고. 그리고 10년 미신과 관련된 이 매수 청구가 대표적 제도지만 요거 외에도 나중에 들어온 해제 권고 제도와 해제 신청 제도까지 이 두 가지도 다 10년 미시행과 관련된 제도. 그 중에서 매수 청구는 여기 묶인 사람들이 허가금지로 묶인 사람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내 땅 매수해 주세요라고 상대방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주게 되면 그 돈 받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보주가 되는 건데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하느냐? 누가 매수 청구하죠? 10년 미시행,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되고 있는 걸 전제로 해줘. 10년 미시행된 것 중에서도 지목이 28개 지목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 못해요.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0년 내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지금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10년 동안 사업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실식의 인가 등의 절차는 거쳤다라면 실식의 인가를 받아야 사업시행권을 딴다 그랬죠? 사업시행권은 땄는데 아직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핵심 사업시행권 땄으니까 일단은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와서 매수 청구 못한다 했던 거.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제목이 대인 토지에 별개의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다라면 이것도 함께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그래야 전체를 팔아야 나갈 수 있으니까. 매수 청구 전에 그걸 정확히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도시군에 관련된 건 다 특광시 장문수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행정처임 다 특광시 장문수죠? 특광시 장문수에 매수 청구하면 돼. 특광시 장문수에게. 그런데 만약에 도중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시행자에게 먼저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면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면 되죠. 그런 자가 없을 때 이제 특권시장소에 하는 것이고 그럼 매수 청구 받은 사람은 매수할 의무는 없다 그랬어요. 매수할 의무가 없고 절차 6월이냐? 6월이냐? 그래서 매수 청구를 받은 사람은 매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매수 여부, 매수 안 할 수도 있어요. 매수할지 말지를 매수 청구 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했던 사람에게 아니면 특광시 장소가 신청했던 사람에게 보냅니다. 매수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매수하기로 통지한 것은 매수 결정을 통지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매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매수 결정을 통지한 때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한다. 이게 6월 2년 얘기입니다. 매수를 할 때 대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죠?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게 채권 이름이 뭐예요? 도중계획시설 채권, 도중계획시설 채권, 공포성 5가지 채권 중에 도중계획시설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도중계획시설 채권은 누가 발행할 수 있는 게 원칙이? 누구만 발행할 수 있어요? 매수 의무자 중에서 돈 없는 지자체만. 지방에 사는 대표적 사업이고 또 다른 자는 안 돼. 지자체가 좀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돈 없는 지자체만 발행하는 지방채입니다. 돈 없는 지자체만 어느 때 발행할 수 있어요? 이건 매입 의무가 없죠? 그래서 보통 매입 의무가 없는 것만 현금받아 소유자가 원할 때는 당연하고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안 좋게 보는 토지,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얼마? 3천만 원 초과 시 3천만 원 현금으로 주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도중계획시설 채권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상환 기한과 이율은요. 원래는 발행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행자가 지자체일 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구체적 사항경의 이유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이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그런데 사항계는 몇 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10년 내에서. 이유는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상 중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것이고. 지방채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안 할 때. 여기서 처음부터 매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해서 알려준다라든지 매수하기로 해놓고 2년 내 매수를 안 할 때, 결국 매수가 안 될 때, 매수가 안 될 때 보충 조치로서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랑 저쪽은 구별하시라 했잖아요. 여기는 가설에 불과하고 일반 건축은 개축에 불과하지만 여기는 다 신축도 들어가 있고 일반 건축이라는 점에서 저기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른 것에 비하면 영향가 떨어진다. 여기 공작물도 허가받으신 건 당연히 들어가지만 일반 건축물 중에서는 왜 떨어지느냐? 주택과 주택 아닌 것 중에서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주택이 아닌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단독주택. 이 단독주택이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얘기해요. 제일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같은 단독에 속하는 다중 다가구 공간도 안 됩니다.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것도 3층 이하로서 허가받을 수 있다.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게 전문시설 25가지 다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1, 2종 근생 1,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작은 거 아닙니까? 생활시설이 작은 거. 그런데 1, 2종 근생도 3층 이하로 허가받는 건 똑같은데 1종 근생은 다 허가받을 수 있지만 2종 근생에 속하는 것 중에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못하는 거 빼고 나머지를 허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단란주점에 가서 술 즐겁게 먹고 노래 연습장 가서 노래 신나게 부르고 술 먹고 노래하고 완전히 피곤해서 나중에 안마 시술 쏘고 와서 안마 받고 다중생활시설에 가서 옛 고시원 자는 거 안 된다 했던 거. 안마 시술 간지 안마오는 돼요. 안마오는 일종 근생 아닙니까? 일종 근생은 다 허가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던 거. 이게 기본 틀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 할 얘기가 많죠. 우리 해제 권고제라면 해제 권고, 이건 구조가 해제 권고 사유에 해당되면은 지방 특광시장의수가 도심계획시설,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의수가 지방의회에게 보고를 해야만 되고, 지방의회에게 특광시군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되고, 이 보고받은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제 보고를 해야 되느냐, 해제 권고 사유가 뭐냐, 이 특광시장에서 자기 관할구역 내 도심관리계획을 딱 판단을 해봐서 이 도심계획 시설 결정이, 그때 결정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하대. 설치 필요성이 지금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든지 그 필요성 판단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다라면 필요성과 판단 없이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진짜 필요하면 빨리 개전했겠죠. 그래서 아예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 하나, 아니면 그 판단과 상관없이 10년 미시행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 둘 중에 하나가 있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지방의회가 해제를 보고했던 사람에게 특광시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권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본인이 해제는 못하죠. 해제는 항상 도심계획서를 결정한 사람이, 도심계획 시세를 결정한 사람이 변경, 해제 다 그 사람이 한다 그랬잖아요. 결정권자가 해제하겠죠. 그래서 특광시장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만약에 권유를 하게 되면 이때 권고할 때 권고 사면을 보고받은 때는 90일 내보나. 근데 해보자. 90일 내 중요해 그게. 근데 해제용으로 하게 되면 지방의 뜻을 받아서 해제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권고받은 때로부터 1년 내 해제란 결정을 해야 돼요. 해제 결정권자가 해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1년 내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배운 대로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 자치도의사는 본인이 결정권자라고 했죠? 본인이 해제란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군수라면은 결정권자가 아니죠? 시장군수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밖에 없잖아요. 도심계획 시설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잖아.
그러면 시장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 본인이 결정한다면 틀리죠.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도지사가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1년 내에. 도지사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해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보고를 했는데 해제가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해제 권고를 안 하게 되면 해제는 안 되겠죠. 권고하면 1년 내에 해제를 해야 되지만 해제가 안 되고 있다면은 계속 문제는 남아 있으니까 다시 보고를 해야만 되죠. 처음 보고한 때로부터 몇 년마다 보고를 계속 해야 됩니까? 2년마다. 이게 재보고, 다시 2년.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이 사람은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해제 권고할지 말지를. 그럼 여기도 관련된 얘기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요약서는 같이 봐드리지 못하지. 여기 나온 건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요약서에 다 있으니까. 자, 우리 해제 신청제는 이 권고는 행정청과 지방의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청이나 지방의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건 신청 이익 있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 묶여 있는 사람,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별개의 제도지. 그러면 신청을 하는 구조도 이렇게 보시면 아니 해제를 당사자가 신청한다면 누구에게 신청하겠어요? 해제를 하려면 관리계획 세워야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관리계획 세울 때 우리 배웠듯이 입안권자가 해제를 입안하고 결정권자가 해제를 결정해야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저기 묶여있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먼저 신청을 하느냐? 입안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해보고 안 되면 결정권자에게 신청하고 안 되면 국장에게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해제 신청 사유죠, 사유. 어느 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해제 신청권은 언제 가지느냐? 역시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다는 거, 10년 미시행. 현재 10년 동안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럴 때도 현재 10년 동안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지만 이 20년 될 때까지 안 되면 실효가 되는데 이 앞으로 실효가 될 때까지 20년이 되기 전까지 집행기획이 들어서 있으면 그때는 해제 신청 못해요. 나중에 집행할 것이라. 현재 10년 동안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실효시까지 집행기획이 보니까 없다. 그럴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절차를 하는 거죠.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해달라고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항상 신청이 있다면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당신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는데 언제까지 알려주느냐. 신청받은 때로부터 3월 내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입안 여부를. 근데 3월 내 통보를 딱 받아보니까 입안 안 하기로 통보가 왔어요. 아니면 입안하기로 통보했고 실제 입안을 했어도 결정권자가 해제를 안 할 수도 있거든.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결정권자에게 두 번째로 신청을 하고요. 그럼 결정권자도 답하게 돼 있어요. 신청받은 때로부터 2월 내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 여부를. 그럼 통보 받아보니까 역시 결정 안 하기로 통보가 왔어요. 아니면 결정하기로 통보가 왔는데 실제 결정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약속 위반이지 뭐.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결정권자 상관없는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요. 국장은 통보해 주는 거 아니야. 국장이 판단해서 그냥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결정은 언제까지 하느냐? 결정 시기는 6월 내 결정한다. 6월 내 해제할지 말지를 6월 내 결정을 해줘야 돼요. 6월 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쪽에 이제 10년 미시행 사유가 더 중요하지만 요 절차에서도 혹시 따른다면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놓고 3, 2는 6이다. 구구단에서 3, 2는 6이다. 뭐 이렇게 했던 게 해제 신청제거든요. 그리고 야 이건 무려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이 안 돼야 실효가 된다. 언제? 그 다음날 자동 실효. 실효 고시. 너무 길어서 문제지. 이게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 자, 그러면 다 말씀드렸어요. 11번에 보시면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특공시장에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가설과 주물 건축 2번 도중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3번에 건축물의 재축, 4번에 증축.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개축에 필요한 부분에서 형질변경. 개축, 재축 돼요. 각각 여기에 따른 형질변경은 당연히 되고. 그러니까 신축, 중축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것만 기본적으로 물어봤지만 나중에 사업 시행이 된다면 하여튼 이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비용을 부담시켜서 사업하기 전에 3개월 전까지 철거할 것을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12번에 도중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게 도중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그 얘기예요. 지상, 수상, 공중, 이걸 다 합쳐서 부지라고 한 거잖아. 자, 1번 허가권자는 건축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두 가지만 원칙적으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 묶이는 효과 요거. 예외로 될 수 있는 경우 있지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에 국공유지로서 도중계획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도중관리기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 부지 결정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시행자 보호 조치에서 나와도 괜찮고요. 도중계획 시설 사업의 보호 조치에서 나와도 상관없고 어쨌든 국유지, 공유지가 있는데 즉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공유지가 있는데 요게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면 그 사업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 사유지도 수용되는 판인데 국공유지 쓰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중계획 시설사에 필요한 토지라면 관리로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얘기고 3번의 국공유지를 관리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했다? 위반이죠? 시행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효로 합니다. 양도했다는 무효가 돼요. 저절로. 당연 무효가 돼요. 소유권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무효 사유라고. 무효. 당연 무효가 되니까 아무리 소유권 넘겨줘도 소용없어요. 당연 무효가 되니까 시행자가 그대로 사업에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 취소 사유는 다르잖아요. 4번의 허가권자는 가설 건축을 허가한 토지에 대해서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때는 사업 시행될 때 아까 얘기했던 거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 소유자 부담으로 그 이익분 그 사람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된다. 다른 데서는 보통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원상회복 명령은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꼭 요거를 철거를 해야만 되니까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 사정이 있어서 명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가 특징이라 했잖아요. 3월 전 이런 얘기보다도 5번에 허가권자는 위 사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자 행정대지평법에서 원상회복 이거는 모든이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공통점의 공통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상대방이 안 따르고 있어요. 그럼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는 거. 아니 행정청이 그 사람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할 수 있어야지. 그 대신 행정청이 대신 집행에 따르는 비용은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요새 이 대집행예가 이거 철거에 대한 대집행예가 그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우리 공화당인지 뭔지 거기랑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불법으로 계속 철거하는데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청 하나서 절차를 하고 거기서 안 했을 때 하니까 실력으로 이렇게 탁 한다고 계속 한다고 이제 그러면 계속 대집행 철거 비용이 계속 누적되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버티는데 그거 할 때마다 이제 계속 돈은 엄청 들어가는 거지. 그거 뭐 세금으로 쓰는 거니까 당연히 청구를 해야지. 철거 안 하는 사람에게. 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 얘기야. 그 얘기야 이게. 그 뉴스 보면 자꾸 뭐 개고 절차 막 보낸다라는 거 그거 언제까지 철거하라 그게 개고 절차거든. 몰라도 돼. 14번에 다 여기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5번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철거에 관련된 건데. 13번에 갑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항상 이렇게 지문에서 이렇게 케이스식으로 구별해서 낸다라면 이거 다 써먹으려고 항상 내는 거예요. 갑소유의 토지, 갑이 토지 소유자고 A광역시 B구라면 A광역시장의 권한자인지 B구청장의 권한자인지를 알려고 물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때 지목이 대인 토지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는 도중계획시설 부지이다. 시행자는 정해졌네요.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가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계법상 도중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런 케이스 문제. 갑의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A 광역시장이다. A 광역시장이 매수 의무자인가요? 누가? 토지주택공사가 되지. 왜? 아까 매수 의무자는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법적으로 설치 관리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없을 때 원칙 특권시장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긴 시행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특권시장소가 매수 의무자가 아닌 거예요. 토지주택공사가 돼야 됩니다. 갑이 매수 청구로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 그 토지는 건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도 포함된다. 3번에 갑이 원하는 경우에 매수 의무자는 도중계획 설치권을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소유자가 원하니까 도중계획 설치권을 발행해서 대금 지급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제가 도중계획 시설채권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자체만.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근데 지금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토지주택공사죠? 그러니까 이때는 도중계획 설치권은 발행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행자가 안 정해졌다면 A 광역시장이 매수 의무자였다면 그땐 되죠. 지금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4번의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년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갑과 A 광역시장에게 알려야 된다. 자, 이거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청구했다는 갑과 특광시장으로에게 알려야 되는 거, 6개월. 5번의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럼 갑은 자신의 토지에 1층에 안마원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 안마원이면 일정 군색에 속하니까 허가받을 수 있죠? 1층짜리니까 3층에 속하니까 이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매수 안 될 때. 14번의 국계법상 도중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당해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번 위의 경우에 실식의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는 가능하다. 실식의 인가를 받았으면 매수 청구 못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의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한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토지는 건축물세자는 포함이니까 맞고요. 지목이 대인 토지, 그 토지 있는 건축물세자는 포함. 이것도 제외하면 틀려요. 좋아요. 하나이지만 좋아. 4번에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 좋아요. 5번에 매수 결정 없이는 매수를 통지한 때로부터 2년 내 매수하라. 매수될 시기 6월 2년 좋습니다. 15번. 다음은 도중계획시설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중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가 인정되면 현금으로 매수함이 원칙이다. 원칙은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비업무 투자로 매수금이 2천만 원 초과 시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중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틀렸고. 4번에 도중계획시설 상환기간은 10년 내로 하되 이율은 1년 만기 정기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된다. 5번에 구체적 상환기간 이율은 특권식은 조례. 지자체가 발행할 때는 지자체 조례로 합니다. 다른 것은 발행자지만. 16번에 국계법령상 도중계획 시사사업이 1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매수를 청구했는데 매수 결정을 날린 때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를 안 할 때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결국 이거죠. 매수 안 될 때 허가. 매수 안 될 때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모두 3층 이하를 전제로 해서 노래연습장.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요거 이종건색에 속하지만 요 네 가지는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독주택은 허가받을 수 있고요. 안마원 일종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500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 중개사무소면은 30 미만이 이중에서도 30 미만이 1종, 30 이상 500 미만이 2종이죠. 그럼 500 미만이면은 1, 2종 근생에 속하는 공인중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1, 2종 근생. 어쨌든 1, 2종 근생은 2종에서 요거만 빠지니까 500 미만이면 부동산 중개사면 다 되죠. 그리고 휴염죠.
휴양 시점의 규모가 작으면 1종, 크면 2종이잖아. 다 돼요. 다 돼. 1, 2종 다 되니까. 요거 내 빼놓고 다 되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쉽게 찾았나요, 여러분? 네. 17번에. 또 안마원 3번 안 찾았어요? 17번에. 국가법 시설 결정의 시료와 해제 권고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중계획 시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15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 잃는다 상실 시료죠? 그러면 20년이 돼야지. 20년이 돼야지. 2번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원수 등은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기간 중에 지방의회 회의 기간 중에 보고해라. 10년이죠. 5년 아니고 10년이지 이거는. 3번에 국장이 결정 고시한 도중계획 시설 중에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이 직접 설치를 한 시설이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해제 권고된. 이거 얘가 아까 여기서 얘기 안 했네. 이거 전체에서 이거 하나 빠졌었네. 해제 권고 사유를 얘기할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10년 미시.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방행정청이 지방의회에게서 하는 일이라 도중계획 시설 결정 중에서도 국가일과 관련해서 국장이 결정 고시했다. 국장이 결정 고시하는 게 국가일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지방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해제를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건 해제 권고에서 아예 빠지는 거라고, 제외되는 거라고 이게. 국장이 결정 고시한 시설 나왔으면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설치하겠다면 지방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제 권고를 합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데 빠지는 거예요. 4번의 특광시장원수는 보고한 시설 중에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최초로 보고한 때는 또 2년마다 지방에 보고하라. 이게 2년 재보고 맞고요. 5번에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권고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내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라. 1년 내 해제를 결정하라. 이거는 좋은 숫자예요. 좋은 숫자인데 뭐가 틀렸느냐? 뭐가 틀렸어요? 시장원수가 결정하라 틀린 거야. 시장원수는 결정권자 아니라 결정 못합니다.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래야 돼요. 해제령 결정을. 그래서 시장원수는 받게 되면 이제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1년은 좋고요. 18번에 국가법상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효시까지 집행기획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정확하죠. 해제 신청제 10년 미시행 중에서 실효시까지 집행기획이 없을 때 이번에 토지수자는 먼저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고요. 위반권자에게. 그럼 위반권자는 신청받을 때부터 3개월 내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3개월. 3번에 위반권자가 해제 위반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토지수자는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3번에 결정권자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2개월 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라. 이거는 3, 2는 이게 2입니다. 결정권자는 2개월 내에 통보해야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라. 이것만 당연히 보겠고. 5번에 결정권자가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그러면 소유자는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여기는 안 나있지만 결정 시기는 다 6월 내에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힘들죠 여러분? 5분만 쉬고 30분 동안에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이어서 해요? 5분만 잠깐 쉬어요. 화장실 갔다 오시면 갔다 오면. 그럼 30분.